그날 저녁 정우는 퇴근길 지하철에서 문득 휴대폰을 확인했다. 어머니가 단체 채팅방에 보낸 메시지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오늘 저녁 의지 수연이 집안 어른들 오신대. 단정하게 입고 와. 그리고 덧붙인 한 줄. 수진이는 좀 조심시키고. 그 문장을 읽은 순간 정우는 눈썹을 살짝 찌푸렸다. 조심시키라니 또 무슨 얘기야? 그는 아무 말 없이 휴대폰을 주머니에 넣고 종로 3가역에서 내려 집으로 향했다. 그날 집안은 평소보다 훨씬 분주했다. 어머니 명자는 주방에서 잔뜩 긴장한 얼굴로 생선찜을 뒤적이고 있었고 여동생 수연은 큰 거울 앞에서 한복을 다듬고 있었다. 손님이란 바로 수연의 결혼을 전제로 교제 중인 남자친구와 그 가족들이었다. 그 집안은 강남의 부동산 사업가 집안으로 알려져 있었고 정우의 어머니는 은근히 이번 만남에 모든 기대를 걸고 있는 듯 보였다. 수지는 그날 오후 아이들을 시댁에 맡기고 혼자 남아 부엌과 거실을 정리했다. 2해 전 교통사고로 오른쪽 다리를 제대로 쓰지 못하게 된 그녀는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럼에도 고요한 표정으로 하나하나 정성스럽게 손을 놀렸다. 고등학교 교사였던 그녀는 사고 이후 일을 그만두고 아이들을 돌보며 전업주부로 살고 있었다. 전구가 들어섰을 때 수지는 조심스럽게 마지막 국을 간보며 숟가락을 내려놓고 있었다. 그녀의 앞치마는 묻은 고춧가루 자국과 물기 자국이 선명했고 머리는 허둥지둥 묶은 듯 느슨했다. 왔어요. 그녀가 짧게 말했다. 전구는 무뚝뚝하게 고개를 끄덕였다. 그때였다. 어머니가 부엌으로 들어와서 정우를 따로 불렀다. 정우야, 손님들 오기 전에 얘기 좀 해. 거실 한켠으로 데려간 어머니는 조심스럽게 말문을 열었다. 오늘 수진이는 그냥 부엌에서 따로 식사하게 해. 손님 앞에 나오는 건 좀 무리야. 왜요? 정구가 놀라며 물었다. 너도 알잖아. 지금 다리도 절고 외모도 예전 같지 않고 좀 누추하잖아. 수연이 처음 인사드리는 자리인데 체면이 중요하지 않겠니? 정우는 가슴 어딘가가 뻐근했지만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알겠어요. 제가 얘기할게요. 그는 부엌으로 돌아가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말했다. 오늘은 손님들한테 집중해야 하니까. 당신은 잠깐 부엌에서 식사하는 게 좋을 것 같아. 미안해. 수진은 그 말을 듣고는 잠시 멈칫했지만 아무 말 없이 고개를 끄덕였다. 그녀는 한쪽 다리를 절뚝이며 조용히 밥 한 공기와 반찬을 챙겨 부엌 구석자리에 앉았다. 그 광경을 뒤로 한 채 전구는 거실로 향했다. 거기엔 이미 웃음소리와 잔잔한 대화가 퍼지고 있었다. 어머니는 수연의 예비 시부모 앞에서 마치 이 집이 완벽한 가정이라는 듯 유쾌하게 웃으며 수연을 칭찬하고 있었다. 정우는 식탁에 앉아 음식을 나르며 문득 마음 한쪽이 묘하게 찝찝했다. 이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는 생각을 접고 체면을 지키는 것이 우선이라 여겼다. 2시간이 흐른 뒤 손님들이 떠나고 어머니는 피곤한 얼굴로 방으로 들어갔다. 전구는 다시 부엌으로 갔다. 수진아, 이제 좀 올라와서 정리하자. 하지만 그녀는 그 자리에 없었다. 대신 조용히 놓여진 하얀 봉투 하나. 정우는 이상한 예감에 봉투를 열었다. 거기엔 깨끗하게 정리된 이혼 서류가 들어있었다. 그의 이름과 수진의 이름, 아이들의 이름까지 또박또박 적혀 있었다. 그리고 마지막 줄엔 짧은 글귀 하나. 당신의 가족에겐 내가 부끄러운 존재라면 더 이상 함께할 이유가 없어요. 정우는 순간 숨이 멎는 듯 했다. 이게 뭐야? 무슨 장난이야? 그는 급히 휴대폰을 꺼내 전화를 걸었다. 수진아, 지금 어디야? 왜 이래? 그냥 감정적으로 굴지 말고 얘기 좀 하자. 잠시 후 전화기 너머로 들려온 수진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단호했다. 정우 씨, 그 종이는 오늘 처음 쓴 게 아니에요. 난 오래전부터 준비하고 있었어요. 오늘은 그저 마지막 한 방울이었을 뿐. 뭐라고? 그동안 내가 여기서 한 일이 뭔 줄 알아요? 애 키우고 청소하고 밥하고 그러면서도 당신 가족의 눈치를 봤죠. 늘 모욕당하고 무시당하고 하지만 참았어요. 당신조차도 나를 누추하다고 생각하는 순간 난 알아버렸어요. 이 결혼은 더 이상 나를 위한 게 아니란 걸. 전구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다. 그녀는 마지막으로 덧붙였다.
아이들은 내가 데리고 갈 거예요. 양육비는 당신이 정하세요. 하지만 내 인생은 이제 내가 결정해요. 그리고 전화를 끊었다. 수진과의 통화가 끝난 뒤 전구는 휴대폰을 든 채 그 자리에 그대로 얼어붙은 듯 서 있었다. 거실은 손님들의 웃음이 아직 메아리처럼 남아있는 듯 했고 식탁 위엔 반쯤 비워진 그릇들이 남겨져 있었다. 하지만 그 공간엔 더 이상 따뜻함도 소리도 없었다. 그는 천천히 주저앉아 두 손으로 얼굴을 감쌌다. 이마와 손바닥 사이로 식은땀이 흘렀다. 무슨 짓을 한 거야? 머릿속은 복잡하게 얽힌 실타래처럼 꼬여 있었고 그는 무엇부터 해야 할지도 몰랐다. 어머니 방에 가서 말할까? 동생에게 물어볼까? 아니, 지금은 그런 문제도 아니었다. 수진이 떠난 것이다. 진짜로. 그는 불이 나게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곳을 생각해봤다. 장모님 댁. 그곳에 전화를 걸었다. 어머니, 수진이 혹시 거기 왔어요? 아니? 오늘 하루 종일 조용했는데 무슨 일 있니? 아니요. 그냥 좀 걱정돼서요. 그는 거짓말을 하고 전화를 끊었다. 더 이상 숨길 수도 설명할 수도 없는 상황이었다. 그날 밤 정우는 단 한숨도 자지 못했다. 침대에 누웠지만 시트는 싸늘했고 베개 한쪽은 텅 비어 있었다. 수진이 평소 자던 자리는 말끔하게 정리돼 있었지만 그 빈자리만큼은 어쩐지 더 어지러웠다. 그는 기억을 더듬었다. 수진이 사고로 다리를 다친 그날. 비 오는 날 퇴근길 우산을 들고 전구를 마중 나오다 빗길에 미끄러져 넘어진 그녀의 모습. 그때 병원에서 의사가 말하던 완전한 회복은 어려울 수 있습니다. 라는 말. 그 순간 정우는 눈물을 삼키며 손을 꼭 쥐고 다짐했었다. 내가 평생 당신 곁을 지킬게. 하지만 그는 그 약속을 지켰던가. 그녀가 다리를 절면서도 끼니를 준비하던 날들. 아이의 열이 떨어지지 않아 밤새 얼음찜질을 하던 날들. 그리고 시어머니의 끝없는 잔소리를 듣고도 묵묵히 설거지를 마치던 그 순간들. 그는 늘 등 돌리고 있었다. 난 밖에서 힘들게 일하잖아. 당신은 집에 있으니 당연히 그 정도는 해야지. 그는 그렇게 생각해왔고 말해왔다. 그리고 그 무심한 말들이 그녀의 마음을 얼마나 상하게 했는지 이제서야 알게 되었다. 시계는 새벽 2시를 가리키고 있었다. 전구는 조용히 일어나 거실에 불을 켰다. 책장 한 구석 먼지가 쌓인 나무 상자를 꺼냈다. 그 안엔 둘이 연애하던 시절 주고받은 편지와 전과 사진들이 들어있었다. 그는 손이 떨리는 채로 한 장씩 꺼내 펼쳐보았다. 첫 번째 편지. 정우 씨, 내 꿈은 작고 따뜻한 집에서 당신이랑 같이 밥 먹는 거예요. 저녁마다 당신이 좋아하는 된장찌개 해주고 당신이 숟가락 들기 전에 내가 젓가락부터 내밀어주는 그런 일상들. 두 번째 사진. 제주도로 여행 갔던 어느 봄날 수진이 벚꽃 아래에서 웃고 있었다. 그때 그녀의 눈빛은 햇살처럼 맑았고 전구는 그 미소를 세상에서 가장 아름답다 여겼었다. 그는 사진을 가슴에 꼭 안고 처음으로 소리 죽여 울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새벽 그는 아무 말 없이 수진의 텅 빈 자리에 앉아 커튼을 거꾸고 창밖을 바라봤다.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반짝였지만 정우의 마음은 한없이 어두웠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돌아오게 해야 한다. 그게 하루든 한 달이든 내가 바뀌어서 보여줘야 해. 아침이 되자마자 그는 회사에 전화를 걸었다. 이번 주 휴가 좀 쓸 수 있을까요? 급한 개인 사정이 생겼습니다. 잠깐의 정적후 상사는 대답했다. 그래요. 정우 씨답지 않게 목소리에 기운이 없네요. 잘 해결하고 오세요. 그는 짐을 챙기고 수진이 자주 가던 카페 아이들과 가던 놀이터 그녀가 즐겨 찾던 북카페를 한 군데씩 돌아보기 시작했다. 그리고 그날 저녁 그는 처음으로 편지를 써보기로 했다. 수진아, 당신이 떠난 빈자리는 내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당신의 존재를 당연하게 생각했는지 이제야 알았어. 당신이 없으니 집이 아니고 하루가 하루 같지 않아. 나는 정말 바보였어. 한 번만 내게 기회를 준다면 이번엔 정말 당신을 먼저 생각할게. 그 편지를 접어 가방에 넣고 그는 다시 길을 나섰다. 비가 오기 시작했다. 그는 우산도 없이 그 비를 맞으며 걷기 시작했다.
이번엔 내가 너를 찾으러 간다. 그리고 절대 놓지 않을 거야. 전구는 5번째 날이 되어서야 완전히 지쳐버렸다. 어디에도 그녀의 흔적은 없었다. 수진이 자주 가던 빵집, 아이들이 좋아하던 키즈카페, 심지어는 작은 한강공원 산책로까지 모두 돌아다녀 봤지만 그 어디에서도 그녀의 발자취는 찾을 수 없었다. 밤마다 그는 다이어리의 한쪽을 빼곡히 적어 내려갔다. 그녀에게 하고 싶었던 말들, 잊고 있었던 감사들, 그리고 하지 못한 사과들. 그러다 이른 아침이 되면 가방을 메고 다시 길을 나섰다. 그는 스스로에게 말했다. 이건 후회가 아니라 속죄야. 그날은 특히 공기가 차고 서늘했다. 가을이 성큼 다가온 듯했다. 그는 인천의 중앙공원 한복판 벤치에 앉아 한참을 멍하니 하늘만 바라보고 있었다. 사람들의 발걸음이 오가고 아이들이 멀리서 공을 차며 웃고 있었다. 그는 아무런 기대도 하지 않고 단지 하루를 버티기 위해 그곳에 앉아 있었다. 그때였다. 어디선가 아이 목소리가 들려왔다. 아빠. 그는 몸이 본능적으로 반응했다. 머리를 획 돌리자 멀리서 한 여자와 두 아이가 다가오고 있었다. 작은 손을 잡고 걷는 여자. 바로 수진이었다. 그녀는 머리를 묶지 않고 자연스럽게 풀어내렸고 손엔 물티슈와 작은 물병이 들려 있었다. 한 손으론 둘째 아이를 안고 있었다. 정우의 가슴은 순식간에 쿵 내려앉았다. 그는 숨조차 쉴 수 없었다. 자기도 모르게 자리에서 일어나 그녀의 이름을 불렀다. 수진아. 수진은 걸음을 멈추고 조용히 그를 바라보았다. 그녀의 눈빛엔 놀람도 반가움도 분노도 없었다. 그저 지친 사람의 차가운 평정. 정우는 몇 발짝 앞으로 다가갔다. 아이들이 먼저 그를 향해 손을 뻗었다. 앞바다 그는 아이들을 번갈아 안고 눈물을 감췄다. 그리고 다시 수진을 바라보며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미안해. 정말 미안해. 그 말밖에 떠오르지 않았다. 모든 후회와 자책이 그 두 글자 안에 쏟아져 내렸다. 수진은 아이들의 머리를 쓰다듬고 잠시 전구를 바라보았다. 숨지 않았어. 그냥 생각할 시간이 필요했을 뿐이야. 그녀의 말투는 담담했지만 그 속에 담긴 감정은 깊고 깊었다. 아이들에게 큰 소리치는 부모를 보고 자라게 하고 싶지 않았어. 매일 아침 내가 왜 살아야 하는지 스스로에게 묻는 삶이었어. 그리고 그 답을 못 찾는 날들이 너무 많았어. 정우는 고개를 떨구며 조용히 무릎을 꿇었다. 그 많은 사람들이 오가는 공원 한복판에서 그는 체면도 자존심도 내려놓고 바닥에 무릎을 꿇었다. 잘못했어. 정말 너무 늦었지만 이제라도 시작하고 싶어. 처음부터 다시. 남편으로서, 아버지로서, 그리고 한 사람으로서. 그는 주머니에서 접어둔 손편지를 꺼내 그녀에게 내밀었다. 읽어줬으면 해. 내가 마음으로 쓴 첫 번째 편지야. 처음이자 다시 시작을 위한 글이야. 수지는 망설이다가 그 편지를 받아들었다. 아이들은 무릎 위에 앉은 채 조용히 과자를 먹고 있었고 그 잠시의 평온 속에서 그녀는 천천히 편지를 펼쳐갔다. 글씨는 삐뚤빼뚤했지만 진심이 느껴졌다. 몇 줄을 읽던 그녀는 손끝으로 입술을 눌렀다. 눈물은 흘러내리지 않았지만 그녀의 어깨는 작게 떨리고 있었다. 내가 지금 당장은 대답할 수 없는 겹에서 그녀가 조용히 말했다. 하지만 당신이 이렇게까지 찾아와 준 것만으로도 나한테는 큰 의미야. 그리고 아이들에게도. 정우는 아이들을 다시 안고 일어섰다. 하늘은 저녁 노을이 서서히 번지고 있었고 공원에는 바람에 흔들리는 은행나무들이 황금빛 잎을 떨구고 있었다. 그의 마음엔 처음으로 조심스러운 희망이 피어났다. 그날 밤 그는 아무 말도 하지 않고 혼자 집으로 돌아갔다. 하지만 얼굴엔 며칠 만에 처음으로 미약한 안도의 기색이 돌았다. 모든 것이 끝난 게 아니었다. 오히려 이제서야 정말로 시작된 것이었다. 다음날 아침 정우는 평소보다 2시간 일찍 눈을 떴다. 창밖은 아직 어스름했고 서울의 아파트 단지는 안개 낀 새벽처럼 고요했다. 그는 무거운 몸을 일으켜 주방으로 향했다. 어제 수진을 다시 만난 후 그는 결심했다.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야 해. 그는 그날 처음으로 혼자 아침을 차려보았다. 냉장고에서 남은 반찬을 꺼내고 밥솥에서 따뜻한 밥을 푸고
달걀을 깨서 프라이팬에 올렸다. 달걀 노른자가 터졌고 밥은 고슬고슬하지 않았다. 하지만 그는 포기하지 않았다. 이게 내 처음이라면 다음은 더 나을 수 있겠지. 아이들의 책가방을 챙기고 물병을 닦아놓고 이름표를 붙이는 데에도 생각보다 시간이 오래 걸렸다. 수진이는 이걸 매일 했구나. 그는 자신도 모르게 중거렸다. 그날 오후 정우는 어린이집이 끝나는 시간에 맞춰 작은 꽃다발과 함께 아이들을 데리러 갔다. 선생님은 놀란 표정으로 물었다. 어머, 오늘은 아버님이 오셨어요? 그는 쑥스럽게 웃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네, 오늘부터 제가 데리러 오기로 했어요. 아이들은 아빠를 보자마자 달려와 안겼다. 그 순간 그가 느낀 감정은 설명할 수 없는 울컥함이었다. 매일 저녁 집으로 돌아와 아빠 다녀오셨어요 하고 안기던 그 포옹과는 달랐다. 이번에는 진짜 기다림이 있었고 그 기다림 끝에 온 기쁨이 느껴졌다. 집에 돌아온 후 그는 장을 보기 위해 슈퍼에 들렀다. 마트에서 장을 본다는 것이 이토록 복잡한 일인지 그는 처음 알았다. 수진이 적어줬던 장보기 메모를 보며 그는 신중하게 카트를 밀었다. 파는 대파였나 쪽파였나? 그는 옆에 있던 아주머니에게 조용히 물어야 했다. 집으로 돌아온 그는 부엌에 서서 찌개를 끓였다. 된장 2스푼 멸치, 다시마, 육수 두부 반목. 요리책을 옆에 두고 따라하며 땀을 뻘뻘 흘렸다. 그러다 갑자기 그는 멈춰섰다. 수진이는 이걸 하루 3끼씩 했단 말이지. 저녁 무렵 그는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전화를 걸었다. 통화는 짧았다. 그는 그냥 물었다. 혹시 내일 아이들이랑 시간 괜찮으면 점심 같이 먹을래? 잠시 침묵 후 그녀는 대답했다. 그래, 아이들이 좋아하겠네. 그날 밤 정우는 오래전 수진이 남긴 메모를 꺼내보았다. 남편이 미역국 좋아한다고 했던 날 엄마한테 레시피 배워놓기. 전구가 좋아하는 무말랭이, 겨울 되기 전에 꼭 해주기. 그는 그 메모를 바라보며 조용히 입을 닫았다. 수진은 자신을 위해 항상 노력해왔지만 그는 그런 수진의 노력을 당연하게 여겼었다. 다음 날 점심 정우는 김밥을 싸서 공원으로 나갔다. 손에 익지 않는 김발로 말아낸 김밥은 삐뚤빼뚤했지만 마음만큼은 정직했다. 수진과 아이들은 이미 도착해 있었다. 그는 돗자리를 펴고 김밥통을 열었다. 아이들은 환호했고 수진은 조용히 미소 지었다. 직접 만든 거야. 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레시피는 유튜브에서 배웠어. 생각보다 어렵더라. 그들은 햇살 좋은 오후 나무 그늘 아래서 처음으로 가족다운 점심을 함께 했다. 아이들이 웃으며 김밥을 먹는 모습을 보며 전구누는 또 속으로 생각했다. 이 순간을 다시 찾기까지 얼마나 오래 걸렸던가. 그리고 또 하나, 앞으로 절대 이런 걸 놓치지 않겠다. 그날 저녁 그는 집에 돌아와 세탁기를 돌리고 걸레질을 하고 주방을 정리했다. 수진이 없는 집은 여전히 조용했지만 이제는 그 침묵 속에서 무언가를 배우고 있었다. 그는 거울 앞에 서서 자신을 바라보았다. 삐끗한 머리 어깨엔 물자국, 팔엔 밀가루 자국. 하지만 눈빛만큼은 달라져 있었다. 그는 속으로 다짐했다. 수진이에게 그리고 아이들에게 이제부터 내가 어떤 사람이 될지를 보여주자. 며칠 뒤 정우는 용기를 내어 조심스럽게 수진에게 제안했다. 우리 상담 한번 받아보면 어때 함께? 그동안의 마음을 정리해보는 시간. 내가 말로 설명하긴 어렵지만 듣고 싶고 알고 싶어. 수진이 마음속 진짜 이야기. 수진은 처음엔 망설였다. 하지만 이젠 정구가 진심이라는 것을 알기에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단 한 번이야. 나도 지금 내 마음이 어떻게 생긴 건지 이젠 나도 좀 알고 싶으니까. 그날 그들은 서울 마포구의 조용한 골목 안에 자리한 한 상담소를 찾았다. 건물 외벽에는 부부관계 회복 전문이라고 쓰여 있었고 와인으로 들어서자 아늑한 조명이 그들을 맞았다. 접수대 너머로 중년의 여성 상담사가 부드러운 미소로 인사했다. 어서 오세요. 이름은 어떻게 되세요? 강정우입니다. 아내는 김수진이고요. 두 분 처음 오셨죠? 잠시만요. 준비하겠습니다. 그들은 작은 방 안으로 들어갔다. 벽엔 따뜻한 색감의 그림들이 걸려 있었고 커다란 소파가 가운데 놓여 있었다.
조명이 은은하게 내려앉고 마치 집 안거실 같은 안정감이 느껴졌다. 상담사는 천천히 물었다. 두 분 중 누가 먼저 말씀해 주실까요? 정우는 망설임 없이 입을 열었다. 제가 먼저 하겠습니다. 그는 천천히 말끝을 조심스럽게 골라가며 이야기했다. 자신이 얼마나 수진을 당연하게 여겼는지, 그녀의 고통을 외면해온 시간들, 가족의 말에 동조하며 그녀를 보호하지 못한 죄책감, 그리고 이제서야 깨달은 가정이란 경제력이 아니라 관계로 유지되는 것임을. 전 남편이라면 일만 열심히 하면 된다고 생각했어요. 매일 늦게 퇴근하면서 스스로를 가장이라 자부했지만 수진이가 마음 아픈 날 단 한 번도 물어본 적이 없었죠. 그게 얼마나 큰 잘못인지 이제서야 압니다. 그의 목소리는 점점 떨려왔고 눈엔 이내 눈물이 맺혔다. 하지만 그는 끝까지 말하고 싶었다. 말하는 것이 책임이라 여겼다. 그리고 상담사는 고개를 돌려 수진을 바라보았다. 수진 씨는 어떤가요? 수진은 처음엔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두 손을 무릎 위에 모은 채 조용히 숨을 고르더니 작은 목소리로 그러나 단단하게 말했다. 저는 오랜 시간 동안 참는 게 사랑이라고 믿었어요. 시어머니가 뭐라 해도 정구가 날 무시해도 아이들만은 지켜야 한다는 생각에 참았죠. 하지만 참는 것만으로는 아무것도 지켜지지 않더라고요. 제가 사라지면 아무도 모를 것 같은 그 외로움 속에서 조금씩 제 아내 사랑도 함께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녀의 목소리는 떨렸고 상담사는 조용히 물 한 잔을 건넸다. 그리고 무엇보다 가장 슬펐던 건 내가 병들어가는데도 아무도 몰랐다는 거예요. 나 자신조차도요. 정구는 고개를 푹 숙였다. 그녀의 말이 한 칼 한 칼 가슴에 꽂혔다. 그는 이제야 진짜 그녀의 마음을 들은 것이었다. 그녀가 흘린 눈물 한 방울마다 그동안의 침묵과 외로움이 켜켜이 쌓여 있었다. 상담사는 부드러운 음성으로 마무리했다. 두 분 모두 아주 용기 내주셨어요. 오늘 이 방에서 시작된 대화는 어쩌면 두 분이 다시 걸을 수 있는 작은 다리일 수도 있습니다. 그날 상담이 끝난 후 전구와 수지는 말없이 근처 한강 다리를 함께 걸었다. 바람은 차가웠지만 묘하게 따뜻했다. 그들이 걸음을 맞춘 것은 오랜만이었다. 전구가 조심스럽게 물었다. 따뜻한 국수나 먹을래요? 예전에 우리 데이트하던 골목 근처 국수집 아직 있더라고. 수지는 살짝 고개를 돌려 그의 얼굴을 바라보다가 고요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래, 나도 생각나더라. 거기 앉아서 김치 국물만 먹으면서 얘기하던 그날 밤. 그들은 함께 그곳으로 향했다. 길가엔 단풍잎이 떨어지고 있었고 가게 안은 예전 그대로 작은 테이블과 오래된 나무 의자가 반겨주었다. 정구가 젓가락으로 수진의 국수에 달걀 반쪽을 올려주자 수진도 조용히 그의 그릇에 김치를 얹어주었다. 작은 손길들이 오가는 그 순간 그들의 눈빛엔 비로소 어렴풋한 따뜻함이 비쳤다. 정우는 마음속으로 다짐했다. 이 작은 교차점이 우리에게 다시 한번 길이 되길. 며칠 후 정우는 어머니에게 조용히 말했다. 어머니, 저 수진이랑 아이들이랑 따로 나가서 살아보려고요. 그 말에 어머니 명자는 잠시 정적에 휩싸였다. 부엌에서 설거지를 하던 손이 멈췄고 물방울 소리만이 조용히 울렸다. 그녀는 천천히 돌아서서 아들을 바라봤다. 왜 무슨 불만이 있어서 수진이 또 무슨 말을 한 거야? 정우는 고개를 천천히 저었다. 아니요, 수진이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점이의 말도 안 했어요. 오히려 이건 제가 먼저 결정한 거예요. 저희 둘이 다시 시작해보려고요. 아이들도 부부도 함께 살아가는 법을 새롭게 배우고 싶어서요. 어머니는 말없이 그를 바라보다가 이내 조용히 물컵을 싱크대에 내려놓았다. 그리고 등 돌려 방으로 들어가며 한마디만 남겼다. 그래, 내 인생이니 네가 알아서 해. 정우는 그 반응에 상처받지 않았다. 그는 이미 어머니도 나름대로의 세대적 틀 안에서 살고 있다는 것을 이해하고 있었다. 무조건 설득할 수 없는 감정들이 있다는 것도 이제는 안다. 그로부터 일주일 뒤 정우는 경기도 고양시 근처의 작고 아담한 빌라를 하나 계약했다. 방 2칸 작은 거실간이 주방, 수진과 아이들에게 적당한 공간이었다. 이사하는 날 수진은 말없이 박스를 옮겼고 아이들은 마치 여행 온 것처럼 뛰어다녔다. 엄마, 여기 우리 방이야. 침대는 어디에 놓을 거야? 이건 내 인형집이야. 전구는 웃으며 아이들과 함께 커튼을 달고
매트를 펴고 식탁 조립을 도왔다. 가구는 대부분 중고로 구했지만 벽지 하나만큼은 새로 바꿨다. 수진이 좋아하는 연한 아이보리색. 저녁이 되자 넷이 둘러앉아 처음으로 새 집에서 식사를 했다. 된장찌개와 계란말이 김, 그리고 햇반 2개.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딱 예전 자취하던 시절 같네. 전구도 웃으며 맞받았다. 그땐 라면에 김치면 진수성찬이었지. 식사 후 정우는 아이들에게 동화책을 읽어주었고 수지는 아이들 옆에 누워 조용히 등을 토닥여줬다. 그 모습을 보며 정우는 잠시 멈춰섰다. 이 작은 방 안에 퍼지는 숨소리와 따뜻한 기운, 그건 그가 오래전부터 꿈꿨던 진짜 가족의 풍경이었다. 그날 밤 정구와 수지는 거실 바닥에 함께 앉아 차를 마셨다. 둘 다 지쳐 있었지만 마음만큼은 한결 가벼웠다. 이렇게 다시 같이 있는 게 왠지 낯설지 않네. 전구가 말했다. 수지는 조용히 고개를 끄덕였다. 처음 만났을 때처럼 서로 조심하고 신경 쓰게 되니까. 오히려 그게 다행인 것 같아. 그땐 당연한 게 너무 많았으니까. 전구는 말없이 그녀의 손등에 손을 올렸다. 예전처럼 움찔하지는 않았지만 수지는 조용히 손을 뺐다. 그리고 말했다. 아직은 아니야. 마음은 열고 있지만 다시 다치는 것도 순식간이란 거 나는 알아. 정우는 고개를 끄덕였다. 그 말은 믿고 싶지만 두려움도 여전히 존재한다는 뜻. 그는 조급해하지 않기로 했다. 그저 하루하루 말이 아닌 행동으로 그녀에게 보여주기로 했다. 며칠 뒤 그들은 함께 마트에 갔다. 카트를 끌며 아이들이 먹을 간식과 쌀 세제를 고르고 서로 의견을 묻고 계산을 나눴다. 정우는 수진의 장바구니를 들어주며 말했다. 우리? 부부 같은데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웃었다. 우리 부부 맞잖아. 다만 이번엔 더 정직한 방식으로. 그날 밤 정우는 창가에 놓인 작은 스탠드 불빛 아래 앉아 수진과 나눈 상담 내용을 복기하며 다이어리에 적었다. 감정은 쌓아두면 폭발한다. 마음을 모른 척하지 말고 말을 하자. 표현하지 않는 사랑은 사랑이 아니다. 아이들이 잠든 방 안에서 수진이 조용히 그를 불렀다. 정우 씨 내일 아이들 생일 준비 같이 할 수 있겠어? 정구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다. 그건 나도 꼭 같이 하고 싶었어. 그리고 그 순간 그는 느꼈다. 그녀가 처음으로 다시 자신을 함께하는 사람으로 받아들이기 시작했다는 걸. 몇 주가 흐르고 가을은 점점 깊어졌다. 창밖 은행잎은 노랗게 물들었고 새로 이사온 그 작은 집 안엔 이제 익숙한 냄새들이 배어들기 시작했다. 된장국 끓는 냄새 아이들 웃음소리, 그리고 바닥에서 나직하게 울리는 클래식 음악. 모든 것이 조금씩 제자리를 찾아가고 있었다. 어느 날 아침 수지는 식탁에 앉아 커피를 마시며 조용히 말했다. 나 다시 무언가 시작해보고 싶어. 그냥 엄마 아내 말고 수진으로서. 정우는 신문을 덮고 고개를 들었다. 뭐든지 해봐. 내가 옆에서 도와줄게. 그녀는 잠시 머뭇거리더니 말했다. 옛날에 만들기 좋아했잖아 나. 손으로 뭔가 만드는 거. 비즈공예도 좋아하고 자수도 하고 그걸 다시 해볼까 해. 그 말에 전구는 웃으며 맞장구 쳤다. 잘 됐네. 요즘 사람들 온라인에서 그런 거 엄청 찾더라. 인스타그램에 올려도 되고 스마트 스토어 같은 데서 팔 수도 있고. 수지는 그 말을 들으며 미소를 지었다. 그녀는 곧장 박스 안에서 옛날에 써뒀던 디자인 스케치북과 비즈 공예 도구들을 꺼냈다. 먼지가 약간 쌓여 있었지만 그녀의 손이 닿는 순간부터 도구들은 다시 반짝이기 시작했다. 처음엔 조심스레 귀걸이 몇 개를 만들었고 작은 리본, 자수 소품도 만들었다. 그녀는 만든 제품들을 촬영해서 전구에게 보여줬다. 이건 어떤가요? 고객님, 전구는 진지한 얼굴로 말했다. 가격은 얼마죠? 내가 전부 다 사고 싶은데요. 둘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은 아주 오랜만이었다. 그리고 그 웃음은 집안 구석구석을 채워나가기 시작했다. 정우는 주말마다 아이들을 데리고 나가 놀이터나 키즈카페에 데려가며 수진에게 작업 시간을 만들어 주었다. 사진 촬영도 직접 도왔고 제품 소개 글도 함께 써보았다. 수지는 손으로 만든 작은 브로치를 조심스레 종이에 포장하며 말했다. 2해 전에는 내가 이렇게 다시 뭔가를 만들 수 있으리라곤 상상도 못했어.
정우는 그녀 옆에 앉아 포장용 리본을 묶으며 대답했다. 당신이 만드는 건 그냥 소품이 아니야. 내가 보기엔 다 마음이야. 마음을 만들어서 포장하는 것 같아. 그 말에 수지는 고개를 숙이고 한참을 말없이 리본을 만지작거렸다. 그녀의 손끝이 살짝 떨리고 있었다. 온라인 스토어는 천천히 주문이 들어오기 시작했다. 처음엔 친구들의 응원이었고 그 다음엔 SNS에서 본 누군가의 메시지였다. 정말 예쁜 손길이에요. 자수의 정성이 느껴져요. 그 댓글을 읽은 날 밤 수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말했다. 이 말 한 줄이 몇 달치 무기력을 없애주는 것 같아. 그녀는 점점 예전보다 더 활기차졌고 눈빛에도 생기가 돌았다. 전구는 그것이 무척 기뻤다. 그리고 한편으론 가슴이 아팠다. 왜냐하면 그는 그동안 그녀를 이렇게까지 지치게 만든 사람이었기 때문이다. 어느 날 밤 둘은 아이들을 재우고 함께 와인 한 잔을 나누었다. 수지는 천천히 입을 열었다. 그때 내가 떠난 날 혹시 조금이라도 잘 됐다고 생각했었어. 정우는 그 질문에 잠시 말을 잇지 못했다. 그는 컵을 내려놓고 수진을 정면으로 바라봤다. 아니, 처음엔 화가 났어. 도망쳤다고 생각했어.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진짜 잃은 게 뭔지 깨닫기 시작했어. 그건 아내가 아니라 가족이었더라. 수지는 말없이 그의 손을 가볍게 잡았다. 짧은 시간이었다. 하지만 그 손길은 너무도 따뜻하고 무게감이 있었다. 그녀는 조용히 속삭였다. 나 다시 꿈꿔도 될까? 정우는 고개를 크게 끄덕이며 말했다. 이젠 내가 그 꿈의 한 편이 되고 싶어. 그리고 며칠 뒤 수진의 작은 브랜드가 드디어 정식으로 오픈했다. 정우는 새벽까지 사이트 오픈을 도와주고 친구들에게 홍보 메시지를 보내고 택배를 포장했다. 아이들도 엄마 가게에 응원 그림을 그려 방에 붙여줬다. 그날 밤 수지는 정우에게 조용히 한 장의 쪽지를 건넸다. 거기엔 송글씨로 이렇게 적혀 있었다. 아무것도 안 되는 줄 알았던 인생이 다시 시작될 수 있다는 걸 당신이 알려줬어. 고마워요. 수진의 온라인 가게가 조금씩 자리를 잡아가던 11월 어느 날 아이들의 가을방학이 다가오자 정우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우리 이번 방학에 전주 외갓집에 다녀올까? 수지는 잠시 고개를 숙였지만 곧 부드럽게 웃었다. 사실 나도 그 생각하고 있었어. 엄마가 며칠 전 전화와서 조심스레 물으시더라. 전구도 같이 오냐? 정우는 그 말에 멈칫했지만 곧 고개를 끄덕였다. 가자. 이번엔 그냥 손님 말고 가족으로 가고 싶어. 짐을 꾸리는 날 아침 아이들은 신이 나서 집안을 뛰어다녔다. 할머니 댁 언제 가요? 전주에 진짜 송아지 있어 기차 타는 거 맞지? 기차는 용산역에서 출발했다. 창밖으로 스쳐 지나가는 가을빛 들판과 황금빛 산들, 그리고 점점 멀어지는 도시의 풍경. 수지는 창가에 기대어 먼 하늘을 바라보다 조용히 한마디 했다. 어릴 때 기차 타면 꼭 엄마가 삶은 계란이랑 귤 싸주셨는데 정우는 가방에서 조용히 뭔가를 꺼냈다. 비닐봉지에 담긴 삶은 계란과 귤. 그럴 줄 알고 오늘 아침에 마트 들렀지. 수지는 처음엔 멍하니 그를 바라보더니 작게 웃으며 말했다. 나도 모르게 기대했나 봐. 전주역에 도착하자 작은 마을버스를 타고 한참을 더 들어갔다. 그리고 마침내 작은 흑담집. 대문 앞에는 하얀 머리카락을 단정히 묶은 한 여인이 서 있었다. 그녀는 두 손을 모으고 긴장한 듯 하지만 따뜻한 눈빛으로 그들을 맞았다. 왔구나. 수지는 아이들 손을 잡고 엄마에게 다가가 안겼다. 정우는 그 곁에서 조용히 인사했다. 장모님 안녕하세요. 오랜만에 찾아뵙습니다. 어머니는 한참 그를 바라보더니 고개를 살짝 끄덕이며 말했다. 먼 길 오느라. 수고했어요. 그 짧은 한마디 안에 수많은 감정이 녹아 있었다. 아이들은 신나게 마당을 뛰어다녔고 전구는 땀 흘리며 고추장을 담그는 어머니를 도왔다. 수지는 안방에 쌓여있던 옛날 앨범을 꺼내 아이들과 함께 넘겼다. 이건 엄마가 어릴 때야. 우와, 엄마도 꼬마였네. 이건 할아버지야. 지금은 하늘나라에 계시지. 해질녘, 온 가족은 마당에 놓인 나무 식탁에 둘러 앉았다. 된장찌개, 김치전, 고등어, 구이, 갓 지은 흰쌀밥. 아무것도 화려하지 않았지만 모든 음식에 온기가 배어 있었다.
식사 도중 어머니는 조용히 입을 열었다. 정우 씨. 그는 긴장한 듯 젓가락을 또 멈췄다. 내가 처음에 수진이 데리고 서울 가겠다고 했을 때 솔직히 안심이 안 됐어요. 도시에서 시댁 식구들 틈에서 수진이가 버틸 수 있을까 싶어서. 전구는 말없이 고개를 숙였다. 그런데 이번에 아이들과 같이 온 모습 보니까 당신도 많이 변했구나 싶어요. 감사해요. 그리고 수진이 옆을 지켜줘서 고마워요. 그 말에 수진은 눈시울을 붉혔다. 정우는 떨리는 손으로 물컵을 들었다. 아닙니다. 오히려 제가 그동안 수진이를 지켜주지 못했던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어머니는 고개를 천천히 끄덕이며 말했다. 사람이란 늦게라도 깨닫는 게 더 귀한 법이에요. 그날 밤 넷은 온돌방에서 함께 잠을 청했다. 아이들이 먼저 잠들고 전구와 수지는 나란히 누워 조용히 천장을 바라봤다. 여기 참 따뜻하다. 전구가 말했다. 수지는 고개를 돌려 그를 바라보았다. 여긴 내가 처음으로 가족이라는 걸 배운 곳이야. 그래서 다시 데려오고 싶었어. 당신이 정말 내 편이 되었는지 여기서 확인하고 싶었던 것 같아. 전구는 조용히 손을 뻗어 그녀의 손등을 감쌌다. 그럼 나 잘 통과한 거야? 수지는 눈을 감으며 조용히 대답했다. 글쎄, 아직 중간 평가쯤. 둘은 그 말에 피식 웃었다. 웃음 뒤엔 오래 묵은 오해와 상처가 살짝 녹아내리고 있었다. 다음날 어머니는 김치를 한 통 싸주며 말했다. 도시에서도 김치 떨어지면 말해요. 아들처럼 보내줄 테니. 정우는 그 말에 잠시 멍해졌지만 곧 웃으며 고개를 숙였다. 감사합니다, 어머니. 그는 이제서야 장모님이 아닌 어머니라고 마음 깊이 부를 수 있을 것 같았다. 기차를 타고 돌아오는 길 아이들은 서로 창가 자리를 차지하겠다며 투닥거렸다. 수지는 그 모습을 바라보다 정우의 어깨에 머리를 기댔다. 고마워요. 같이 와줘서. 정우는 그녀의 머리카락을 조용히 쓸어내리며 속삭였다. 언제든 어디든 당신이 있는 곳이 집이니까.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눈을 감았다. 가을 햇살이 기차 창을 타고 둘 사이로 살짝 스며들었다. 그 순간 그들은 더 이상 이혼을 준비했던 부부가 아니었다. 그들은 이제 다시 같은 방향을 바라보는 사람이었다. 서울로 돌아온 첫날 아이들은 외갓집 이야기를 쉴 새 없이 쏟아냈다. 할머니가 김치 진짜 잘 담가 강아지가 진짜 귀엽고 우물도 있었어. 근데 밤에 시골은 진짜 조용해서 조금 무서웠어. 전구와 수지는 짐을 풀며 아이들의 목소리를 웃으며 들었다. 그들 마음속에도 그 시골집의 온기와 향기가 남아 있었다. 그날 밤 집은 작지만 따뜻했다. 거실 한켠에 갓 씻은 아이들 머리에서 비누 냄새가 은은히 퍼졌고 주방에선 전주에서 가져온 묵은지로 끓인 찌개의 향이 퍼졌다. 서울도 나쁘지 않다 그치? 전구가 말했다. 수지는 찌개 국물을 맛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이젠 어디든 우리 네 식구가 함께 있으면 좋다 생각해. 이후의 삶은 특별할 것 없는 하지만 특별하게 느껴지는 날들의 연속이었다. 정우는 퇴근할 때마다 꽃 한 송이 간식 하나씩을 들고 집으로 향했다. 오늘 고생했지. 그 말에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너무 자주 사오면 감동이 줄어들지도 몰라. 그럼 매일 감동하게 할게. 아이들과의 시간도 다정해졌다. 전구는 아이들에게 목욕을 시키고 자기 전엔 책을 읽어주었다. 가끔은 직접 그림도 그려가며 이야기 속에 빠져들었고 아이들은 그런 아빠를 우리 반에서 제일 멋진 아빠라고 자랑했다. 수지는 일과 육아를 병행하면서도 예전보다 훨씬 여유로운 얼굴을 하고 있었다. 온라인 스토어는 이제 정기 고객도 생겼고 작은 박람회에서 제품 전시도 하게 되었다. 되었다 언니. 어느 날 밤 수지는 늦게까지 포장을 하다가 지친 얼굴로 소파에 앉았다. 전구가 조용히 그녀 곁에 와 앉아 어깨를 감싸며 말했다. 오늘은 내가 도와줄게. 포장도 스티커도 택배 상자까지. 오늘은 당신이 사장님이고 나는 알바생. 수지는 웃었다. 알바비는요? 전구는 윙크하며 대답했다. 사장님 웃음 한 번이면 충분하죠. 그날 밤 두 사람은 조용히 창가에 앉아 차를 마셨다. 아이들이 잠든 집은 고요했지만 따뜻했다. 전구가 먼저 말을 꺼냈다. 수진아, 우리 예전엔 왜 이렇게 단순한 걸 놓치고 살았을까?
수지는 찻잔을 들고 말했다. 서로한테 너무 익숙해져서 그랬던 것 같아. 매일 같은 얼굴 같은 말투 그러다 보니 고마워나 미안해도 잊고 살았지. 이젠? 정구가 물었다. 이젠 서로를 낯설게 바라보려고 노력 중이야. 그녀의 대답에 정우는 고개를 끄덕이며 따라 웃었다. 어느 주말 넷은 함께 집 청소를 했다. 아이들은 청소기를 밀고 전구는 베란다 창문을 닫고 수지는 커튼을 걷어 햇살을 들였다. 그 순간 수진이 조용히 물었다. 이런 순간 좋아. 전구는 고개를 돌려 그녀를 바라보았다. 좋지. 예전엔 잘 몰랐는데 이제는 알아. 행복은 대단한 게 아니라는 걸. 그날 저녁 식사 후 전구가 실수로 수진이 아끼던 컵을 깨뜨렸다. 짧은 정적. 예전 같았으면 말다툼이 났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수지는 말없이 조각을 줍고 조용히 말했다. 괜찮아. 컵은 깨질 수 있어도 우리 사이만은 깨지지 않게 하자. 정우는 미안한 얼굴로 고개를 숙였고 수지는 그를 바라보다가 부드럽게 말했다. 다음에 내 생일엔 같은 컵 새로 사줘. 세트로 2개 살게. 하나는 예비용. 그들은 함께 웃었다. 그 웃음 속엔 이해와 용서 그리고 성장의 흔적이 담겨 있었다. 그날 밤 아이들이 잠든 후 수지는 핸드폰을 꺼내 예전의 사진첩을 열었다. 결혼식 신혼여행, 아이가 태어난 날, 그리고 가장 최근의 사진, 내 식구가 함께 웃고 있는 사진. 그녀는 조용히 정우에게 핸드폰을 보여주며 말했다. 지금의 우리가 예전보다 더 좋아. 정우는 그녀를 조용히 안았다. 아무 말도 없이 그저 조용히. 그 밤 그들은 말보다 따뜻한 침묵 속에서 서로를 확인했다. 그리고 다음 날 또 다른 평범한 하루가 시작되었다. 하지만 그 하루는 어제보다 더 소중했고 내일보다 더 특별했다. 겨울이 다가오던 어느 저녁 수지는 아이들을 재운 뒤 조용히 거실로 나왔다. 정우는 책을 읽고 있었고 그녀는 그의 옆에 조용히 앉아 무릎 위에 작은 종이 한 장을 올려놓았다. 이거 뭐야? 정구가 물었다. 내가 요즘 생각한 것들, 그리고 앞으로 우리가 지켜나가고 싶은 것들. 종이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1. 서로의 마음을 묻기 전 오늘 하루 어땠는지 먼저 들어줄 것. 2. 고맙다는 말 하루에 한 번 이상 하기. 3. 감정이 올라오면 바로 말하지 말고 5분만 기다리기. 4. 아이들 앞에서는 절대 다투지 않기. 그리고 서로의 꿈을 응원해 줄 것. 정우는 한 줄 한 줄 천천히 읽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말없이 펜을 들어 그 아래에 6번째 항목을 적었다. Yict. 이 모든 걸 책임이 아닌 기쁨으로 기억할 것. 수지는 조용히 미소 지었다. 잘 썼네. 이건 꼭 프린트해서 냉장고에 붙여놔야겠다. 아니면 액자 하나 사서 벽에 걸까? 그건 좀 오버야. 둘은 피식 웃었다. 그날 밤 정우는 조용히 수진에게 물었다. 수진아, 만약 지금이 우리가 처음 만나는 순간이라면 다시 나를 선택할까? 수진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조용히 이마를 그의 어깨에 기댔다. 이번엔 조금 더 단호하게. 그리고 내가 먼저 말할 거야. 뭐라고? 당신 좋아해요. 그러니까 무조건 잘하라고. 전구는 크게 웃었다. 그 웃음은 가슴 깊은 곳에서 울려나오는 진짜 행복의 소리였다. 그리고 그 다음 주 수지는 전구에게 작은 봉투를 건넸다. 그 안엔 자신이 만든 첫 전시회 초대장이 들어있었다. 이제 나만의 공간을 한번 열어보려고. 정우는 초대장을 조심스럽게 들여다보았다. 전시 제목은 이렇게 적혀 있었다. 다시 시작. 손끝에서 피어난 이야기들. 그날 전시회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왔다. 작은 공예품들 정성스럽게 수놓아진 자수. 그리고 각각의 작품 아래엔 짧은 문장들이 적혀 있었다. 누군가의 응원이 나를 다시 일으켜줬습니다. 함께 걸어주는 사람, 그 존재만으로도 삶은 바뀝니다. 내가 나로 설 수 있을 때 사랑도 건강해집니다. 전시장을 돌던 정우는 작품 하나 앞에서 오래 멈춰 섰다. 그건 작은 나무로 만든 집 모형이었다. 그 안엔 작고 섬세한 4개의 인형이 들어있었다. 2개는 어른, 2개는 아이. 그리고 그 밑엔 이렇게 적혀 있었다. 우린 무너지기도 했지만 같이 다시 세우는 법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이젠 매일 조금씩 더 튼튼하게 지어가고 있어요. 정우는 뒤에서 수진을 껴안았다. 그리고 조용히 속삭였다. 이 집 평생 같이 짓자.
수지는 조용히 그의 손을 감싸며 말했다. 이번엔 기둥부터 제대로 세웠으니까 무너져도 다시 지을 수 있어. 도모모도. 몇 달 뒤 그들은 첫 가족 여행을 떠났다. 이번엔 전주가 아니라 아이들이 좋아하는 눈 내리는 강원도. 눈싸움 썰매 온천, 그리고 작은 펜션의 따뜻한 방. 아이들이 잠든 밤 창밖엔 눈이 조용히 내리고 있었고 둘은 나란히 앉아 있었다. 정우는 문득 물었다. 우리 어떤 부부가 되었을까? 수지는 생각하다가 말했다. 완벽하진 않아도 이제는 서로가 서로를 아끼는 법을 아는 부부. 정우는 그 말에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다. 그리고 다시 조용히 그녀에게 말했다. 나는 이제야 진짜 사랑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수지는 그의 어깨에 기대며 속삭였다. 그리고 나는 사랑을 가르치는 법을 배운 것 같아. 눈은 조용히 꾸준히 내렸다. 그들의 삶처럼. 그날 밤 눈은 조용히 멈췄고 방 안엔 아이들의 숨결과 부부가 함께 나눈 따뜻한 침묵만이 남아 있었습니다.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하지만 어쩌면 지금 이 순간이 또 다른 누군가의 이야기를 시작할 시간일지도 모릅니다. 혹시 여러분도 전구와 수진처럼 어느 날 너무 익숙해서 놓쳐버린 사랑을 다시 붙잡아 본 적 있나요? 혹은 한마디 미안해 혹은 고마워를 건네지 못한 채 시간이 흘러버린 경험 있으신가요? 우리가 매일 마주하는 평범한 하루, 그 속에 숨어있는 작고 소중한 감정들을 놓치지 않았으면 합니다. 이야기를 들으며 떠오른 여러분의 감정 기억, 그리고 사연이 있다면 댓글로 함께 나눠주세요. 혹시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마음을 조금이나마 움직였다면 그것만으로도 이 긴 여정은 참 의미 있지 않았을까요? 그리고 혹시 여러분 곁에도 다시 손을 잡고 싶은 누군가가 있다면 오늘 용기 내어 한 걸음 먼저 다가가 보시는 건 어떨까요? 지금 이 순간 떠오른 생각들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아래 댓글에 남겨주세요. 우리 모두의 진심이 다른 누군가에게 작은 위로가 될지도 모르니까요. 영상이 마음에 드셨다면 좋아요 버튼 한번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으로 다음 이야기도 함께 해주세요. 이상 소중한 걸 다시 찾은 어느 부부의 이야기였습니다. 다음 시간에 또 만나요. 안녕히 계세요.